잼버리 파행 사태와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공개 비판에 대통령실은 후한무치라는 평가가 있다고 했습니다. 잼버리 기반시설 공사는 지역 경쟁으로 제한됐는데 8월 행사에 12월 완공 목표도 있었습니다.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기업 총수 등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감찰 무마 사건을 폭로했던 김태우 전 구청장도 대상자로 확정됐습니다. 중국 부동산 대기업이 촉발한 채무 불이행 위기가 금융권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중국발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자신의 자녀를 왕의 DNA를 가진 아이라고 표현한 교육부 사무관이 담임교사뿐 아니라 교감에게도 갑질을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교육부는 교권 침해로 퇴학 등의 조치를 받으면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버스 요금 인상 뒤 첫 출근길인 오늘 직장인은 교통비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을 공유했습니다. 대안이 뭔지 취재했습니다. 농장에서 탈출한 사자가 1시간 만에 발견됐지만 인명피해 등을 우려해 사살됐습니다. 120년 전 미국 하와이에서 번 돈을 안중근 의사 고명 등에 보탠 이민자를 예우하기 위한 움직임이 현지에서 일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잼버리는 모두 끝났습니다. 미약하고 불안했던 출발을 비판하는 것이 먼저여야 할지, 그래도 마무리가 나쁘지 않았던데 만족해야 할지 평가는 이제 국민들의 몫입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됐는지 철저하게 밝혀내고 반성하지 않으면 앞으로 또 같은 일이 반복될 겁니다. 정치권에서는 전 정부 탓인지 현 정부의 잘못인지 논쟁도 뜨겁습니다. 그런데 이 논쟁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느닷없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용산도 그냥 있기는 어려울 겁니다. 여야 정치권을 넘어서 전 현 정부의 정면 충돌로 번질 가능성도 그래서 적지 않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보다 또다시 정쟁거리로 이 중요한 국가적 문제가 소모되고 마는 건 아닌지 벌써 걱정이 앞섭니다. 오늘 뉴스9의 첫 뉴스는 황선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잼버리 대회가 막을 내린 직후 사람의 준비가 부족하니 하늘도 돕지 않는다며 국격을 잃었다고 박한 평가를 내놓자 대통령실은 반발했습니다. 특히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 됐다는 자극적인 표현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을 비판한 일간지 사설을 인용해 적반하장이고 후한무치하다는 평가를 유의하고 있다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잼버리 대회가 무난하게 마무리됐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해준 종교계와 기업, 대학, 지자체와 대원들을 반갑게 응대한 국민께 감사하다는 격려 메시지도 냈습니다. 안전을 위해 애쓴 군, 경찰, 소방관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수고를 치하했습니다. 하지만 여권 내부에선 잼버리 부실 준비에 대한 원인과 책임 규명은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조직이나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행사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에 대한 조치도 불가피하다는 내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대통령실 안팎에선 감사원 감사를 지켜본 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을 후임 없이 경질하거나 부처 조직을 축소 개편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잼버리 파행을 둘러싼 여야의 내탁 공방은 오늘도 계속되었습니다. 전라북도가 SOC 예산을 따내기 위해서 잼버리 대회를 이용하고 정작 잼버리 대회 준비는 소홀했다는 여당의 비판에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도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허위 사실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여야 공방은 최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잼버리 집행위원장인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은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새만금 잼버리 대회를 명목으로 5년 동안 전북이 챙긴 SOC 예산이 11조 원이나 된다는 여당 주장엔 허위 사실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수십 년간 국가 사업으로 추진 중인
새만금 사업 자체를 폄훼하거나 새만금의 꿈을 수포로 돌리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여당은 지방의 이권 카르텔로 막대한 국민 혈세가 어떻게 샜는지 따져야 한다며 감사원 감사를 촉구했습니다. 또 부지 선정부터 잘못됐다며 민주당 소속 전현직 전북도지사와 문재인 정권을 겨냥했습니다. 방만한 예산 운영으로 정작 대회 준비를 소홀히 해 잼버리를 망친 주범이 누군지를 다 아는데 누가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입니까? 반면 민주당은 감사원을 통해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라며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국정조사의 필요성이 충분합니다. 민주당이 무한 책임을 갖고 잼버리 부실 사태에 대해 제대로 된 백서를 기록하고 교훈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최소한 현 정부에서 있었던 준비 부족이라도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예, 다 아시는 것처럼 잼버리 대회는 원래가 야영을 하는 거죠. 때문에 호텔처럼 쾌적하지는 않더라도 화장실, 샤워 시설 같은 기본 시설을 잘 못 갖춰도 큰 문제가 된 적은 없습니다. 폭염이나 장마가 오는 8월 개최여서 천재지변에 문제는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회는 해도 너무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가 시설공사 업체들을 선정할 때 지역 제한 방식을 사용해서 자격이 검증되지 않은 업체가 상당수 있었고 전체적인 공사 일정 관리도 엉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김아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지난달 22일 잼버리 개막이 열흘 앞인데도 야영지 곳곳이 물웅덩이입니다. 물이 빠지는 배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자갈 땅이 아니고 이 뻘기가 있기 때문에 물이 금방 침하가 안 돼요. 전라북도는 지난해 12월 67억 규모의 기반시설 공사에 전북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지역 제한 입찰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상하수도와 배수 공사를 맡게 된 회사는 도급 순위가 964위였던 전북 부안의 A사. 이 회사는 공사를 마무리하는 준공 날짜를 잼버리 대회 폐막 4개월 뒤인 12월로 설정했습니다. 전기공사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3억 8천만 원 규모의 전기공사는 전북 장수의 B업체가 맡았는데 이 회사 역시 준공 날짜를 잼버리 대회가 한창 진행 중인 8월 5일로 잡고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전북도는 잼버리 관련 입찰 건수 256건 중 19건의 입찰 자격을 지역 업체로 제안했는데 이 중 준공 날짜가 개막식 이후인 경우가 7건이나 됐습니다. 전북도는 지역 제한 입찰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한 것이고 부지 조성이 지난해 말로 늦어지면서 기반시설 공사도 늦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예,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전라북도에 있는 한 홍보기획사는 이번 잼버리 대회와 관련해서 9건의 용역 계약을 따냈습니다. 모두 합해서 23억 원이 넘는 액수였는데 업체 대표가 민주당 지역위원회 간부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참고로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화장실, 샤워실, 급수대 만드는 데 쓴 돈이 26억 원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무슨 문제냐고 하실 것 같아서 일은 잘했는지 최민식 기자에게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10여 개의 중소기업이 모여있는 5층짜리 건물. 잼버리 용역 9건을 수주한 A사가 입주했습니다. 자본금 1억 원으로 설립된 A사는 2019년 4,400만 원짜리 홍보 용역으로 잼버리 조직위와 첫 계약을 맺었습니다. 전화가 와서 우리가 무슨 일을 했구나 해서 그걸 자료를 출력해서 갖다 주고 걔한테 전화를 하겠다 해서 계약을 거기서부터 시작했던 거죠. 당시 A업체는 SNS를 통한 잼버리 홍보 업무를 맡았는데 각 게시글에 달린 댓글은 평균 10여 개 정도였습니다. 이후 A사는 각국의 잼버리 대표단장 화상회의와 홍보 포스터 제작도 맡았고 16개 잼버리 영내 프로그램 계약도 줄줄이 따냈습니다. 전체 계약 9건 중 8건이 수의 계약이었는데 전체 금액은 24억 원이 넘습니다. 이 업체 대표는 민주당원으로 지난해부터 전북도당 직능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일감 몰아주기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잼버리 사업 1,171억 원을 둘러싼 이권 카르텔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권 카르텔이 잼버리 부실 대응의 단초가 되었습니다.
A사 대표는 특혜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가격이 이게 할 수 있는 가격이냐고요. 저는 어쨌든 그냥 처음에도 끝까지 잼버리 잘하고 싶은 그 의지 하나밖에 없었어요. 잼버리 조직위원회는 전북 기업을 최대한 찾으려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관련 법령은 모두 지켰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세 번째 특별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기업인 12명이 포함됐고 문재인 정부 시절 감찰 무마 사건을 폭로했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도 형 확정으로 구청장직을 상실한 지 석 달 만에 사면 복권됐습니다. 조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광복절 특사 인원은 2,176명. 무엇보다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등 기업인 12명이 포함된 것도 이 때문입니다. 황제보석 논란을 빚었던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도 형기를 모두 마친 점이 참작돼 복권됐습니다.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심각한 상황인 점을 고려하여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뒀습니다.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안종범 전 수석, 김종 전 차관 등 국정농단 관련자는 제외됐습니다. 정치권에선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복권됐습니다. 5월 대법원에서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는데 석 달 만에 사면 복권되면서 10월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세월호 유족 사찰에 연루됐던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등 6명도 사면 복권됐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상급자 지시를 받고 불법 행위를 한 만큼 다시 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세계 경제에 다시 경고등이 들어왔습니다. 아직은 정확한 규모나 영향을 단정하긴 어렵습니다만 그동안 꾸준히 우려가 제기된 중국발 위험 신호여서 일단은 긴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 위안이 촉발한 채무 불이행 위기가 부동산 전반을 넘어 금융권으로도 번진 겁니다. 중국발 리먼 사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 먼저 중국 상황부터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조정린 기자입니다. 중국의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인 비구이 위안. 홍콩 증시에서 올해 8개월 연속 하락세를 나타내더니 오늘 하루 만에 18% 넘게 폭락했습니다. 회사채, 사무채권 등 11종의 거래가 중단된 데 따른 것인데 채권 총액이 157억 200만 위안, 약 2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 7일 만기가 돌아온 액면가 10억 달러 채권 2종의 이자 2,250만 달러도 갚지 못한 상태로 앞으로 30일간의 유예 기간에 빚을 갚지 못하면 디폴트에 빠지게 됩니다. 还是挺担心的，因为对于我们普通百姓来说，就是关心的还是说房价。 부동산 개발업계에서 시작된 위기가 금융 분야로 전이될 우려도 제기됩니다. 중국 대표 부동산 신탁회사인 중룽신탁이 최근 만기가 된 신탁 상품의 상환에 실패하면서 금융권이 긴급 대응에 들어갔다는 소문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중화권 증시는 홍콩 항생지수가 1.58%, 상하이 종합지수가 0.34% 하락하는 등 일제히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한 중국판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조정른입니다. 중국의 부동산 업체가 부도를 내면 우리 경제가 어느 정도 충격을 받을지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직은 그 충격이 중국 내에서 흡수될 수도 있고 일부가 국경을 넘어 세계 경제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이 나온 것 자체로 이미 아시아 증시가 오늘 크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우리 경제가 내년에 1%대의 성장에 그칠 거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이어서 송무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구이 위안의 몰락은 아시아 증시의 월요일을 검게 물들였습니다. 중국 GDP의 약 25%를 차지하는 부동산 경기가 휘청이면서 투자 심리가 쪼그라든 겁니다. 일본 니케이가 1.3% 가까이 하락하는 등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고꾸라졌고 우리 증시도 약세장을 면치 못했습니다. 부동산 리스크가 커지면서 위안화, 원화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외국인 수도 불안정해지고 단기 불확실성은 좀 커지고 있다라고. 달러화 강세에 위안화 약세가 겹치면서 원달러 환율은 6원이 뛰어 석 달 만에 1,330원 선에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비구이 위안의 디폴트 위기가 증권, 외환 시장을 넘어 특히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전반에 타격을 줄 거라고 우려합니다. 중국 시장을 빼놓고 수출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하반기 수출이 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상저하고의 기본적인 전제가 깨지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경기 침체가 지속이 되는. 중국은 이미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2년 5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진 상황. 중국의 침체 가속화는 하반기 반등을 고대하던 한국 경제에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할 거란 분석입니다. 시티은행과 노무라 등 주요 외국계 투자은행들은 한국 경제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1%대 저성장에 그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이렇게 중국의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은데 중국 정부가 6년 5개월 만에 한국 단체형의 빗장을 풀었습니다. 관련 업종의 주가가 오르고 내수 활성화를 기대하는 분들도 많죠. 경제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중국인 관광객이 그동안 많이 줄었죠? 네, 그렇습니다. 2016년 한 해 800만 명이었던 중국인 관광객은 2017년 사드 배치 제재로 이 절반 가까이 줄었는데요. 그 뒤 회복되는가 싶더니 코로나19 유행으로 지난해 23만 명까지 확 줄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늘긴 했지만 이 과거에 비하면 여전히 바닥 수준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중국 정부가 이 한국 단체 여행을 허용한다고 발표한 겁니다. 자, 그럼 그동안 못 누린 중국 관광객 특수를 기대할 만한가요? 네, 이 구체적인 수치도 나왔는데요. 이 한국은행은 중국인 관광객이 100만 명 늘어나면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0.08%포인트 올라간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코로나 직전인 2019년의 절반 정도만 돼도 GDP 성장률이 0.2%포인트 넘게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한은이 전망한 올해 성장률이 1.4%인 걸 감안하면 무시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당장 그렇게 늘어나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럴 조짐이 있습니까? 네, 우선 단기간에는 눈에 띄는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 일본 여행이 풀렸을 때와는 또 다른데요. 지금은 노는 비행기가 없죠. 그래서 당장 항공편을 늘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없어졌던 단체 여행 상품을 만드는 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국의 경제 상황도 변수가 되겠죠? 네, 그것도 문제입니다. 이 중국이 여행 규제를 푼 건 소비 심리가 꽁꽁 얼어붙은 탓도 큰데요. 우리보다 먼저 단체 관광이 재개된 동남아시아 국가들만 봐도 이 중국인 관광객 수가 2019년에 30% 정도 회복하는 데 그쳤습니다. 우선 부동산 침체가 상당히 지금 거의 3년 가까이 지속이 되고 있고 청년층 실업률이 지금 20% 이상 되고 있기 때문에 가계 차원에서 봤을 때 소비 이런 여력에 대해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바뀌었고 또 소비 경향도. 자, 그렇다면 뭔가 중국 관광객들의 지갑을 열 만한 특단의 요인이 있어야 되겠군요. 네, 또 주목해야 할 게 그 사이 중국인들의 여행 문화가 많이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설문조사 결과 중국 여행객 76%는 사람이 적고 일정이 적은 여행을 더 선호한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중국인 해외 여행객 가운데 단체 관광은 1.6%에 불과했습니다. 중국 관광객들도 이제 여행을 많이 해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요. 경험이 늘어날수록 전문화된 여행을 하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는 쇼핑에 너무 치우친 여행을 하지는 않게 될 겁니다. 예, 결론적으로 중국인들이 단체로 몰려와서 무작정 돈을 쓸 것이다. 이런 기대는 이제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뜻이군요. 네, 맞습니다. 과거 중국인 단체 관광은 덤핑 구조가 문제였습니다. 이미 2019년에도 문체부는 중국 단체 관광객에게 무리한 쇼핑 일정을 강요해서 한국 여행 만족도가 낮다면서 쇼핑 말고는 한국을 다시 찾게 할 관광 콘텐츠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어쨌든 규제가 풀렸으니 다행입니다만 너무 들떠지 말고 차분하게 손님 맞을 준비가 필요하다. 그래야 기대하는 만큼의 경제적 효과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예,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아이가 왕의 DNA를 가졌다고 담임교사에게 말했던 교육부 사무관이 있었죠. 이게 다가 아니라 또 다른 갑질을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교감 선생님에게 전화를 해서
내 아이를 위해서 교육 과정을 바꾸라고 요구했다는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교육부는 이 사무관을 직위해제한 데 이어서 오늘은 깊이 반성한다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부 사무관의 갑질 논란에 장상윤 차관이 고개를 숙입니다. 소속 직원을 세심하게 관리하지 못한 점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립니다. 지난해 10월 A 사무관은 아이의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직위 해제당하게 했습니다. 이어 부임한 담임교사에겐 아이가 왕의 DNA를 가졌다고 지도 수칙을 보냈습니다. A씨가 교감에게도 갑질을 한 정황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당시 교감 선생님은 직위 해제당한 교사와의 통화에서 A씨가 무리한 요구를 한다며 자기 아이를 위해 교육과정을 바꾸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의 행동 변화까지 매일 보고해달라는 취지의 요구도 있었습니다. 교사의 교육권을 전혀 존중하지 않고 학부모가 자기 입맛에 맞게 정말 참담한. 그런데 정작 다른 학부모들은 A씨 아이를 학폭 가해자로 지목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갑자기 괴성을 지르거나 친구들을 연필로 찌르고 욕하며 발을 밟았다는 사실 확인서까지 제출했습니다. TV조선은 교육부를 통해 A 사무관의 입장을 들으려고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교육부가 마련 중인 교권 강화 대책엔 교원단체가 요구해온 내용들이 상당수 포함됐습니다. 정당한 훈육이라고 판단되면 교사에게 면책권을 주고 교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생활기록부에 기재하기로 했습니다. 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차정성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교육부 주최 공청회에서 교사와 전문가들이 교육당국을 강하게 성토합니다. 학교와 교사는 어찌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째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드러났는가 하는 자괴감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교육부는 교권 강화 대책의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교사는 아동 학대 면책권을 주고 직위 해제 요건을 강화하는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무조건 신고 들어가면 직위 해제하라고 돼 있지 않아요. 이것은 과도하게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직위 해제가 남발되는 거죠. 교권 침해로 전학, 퇴학을 당하면 대입에 큰 영향을 주는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도 추진합니다. 오는 2학기부터 문제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고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있게 하는 생활지도 고시도 조만간 발표됩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 그다음에 수면 등 소극적인 참여 행위도 선생님들은 학생 생활지도에서 이제 다룰 수 있게 되겠고요. 교육부는 휴대전화로 오는 학부모 민원은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교사에게 부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대다수 직장인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근을 하죠. 오늘이 버스 요금 인상 뒤 첫 출근이었습니다. 한 달에 2만 원 안팎으로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된 건데 이 외식 물가 인상까지 더하자면은 직장인에게는 부담입니다. 교통비 절약 방법이 공유됐습니다.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알뜰 교통카드도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안혜리 기자가 직장인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경기도 동탄에서 강남역까지 광역버스로 출퇴근하는 장민길 씨. 2,300원이었던 요금이 3,000원으로 오른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찍었는데 갑자기 앞자리가 3으로 바뀌어가지고. 서울시는 12일부터 시내버스와 광역버스 요금을 각각 300원과 700원 올렸습니다. 버스업계 적자가 연평균 5,400억 원에 이르는 등 현행 요금 체계가 한계에 달해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입니다. 시민들은 부담입니다. 날씨가 더워 시원한 버스를 자주 탔지만 요금 부담에 이제 한도 정거장 거리는 걷거나 이 공유 자전거를 타겠다는 시민도 늘었습니다. 따릉이 타면서 조금 돈 아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20% 조조 할인을 받으려고 새벽 6시 30분 이전 출근을 고민하고 조조 시간에는 할인이 좀 되다 보니까 아침 일찍 출근하는 것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는 여럿이 모여 택시도 탑니다. 버스 요금 인상 발표 이후 한 달 6만 원 가까이 교통비를 지원해준다는 은행 알뜰교통카드 발급량이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교통비를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입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경북의 한 농장에서 사자 한 마리가 탈출했다가 신고 1시간 만에 발견됐습니다. 안타깝게도 결국 사살됐는데 이 전후 상황을 이심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자 한 마리가 숲속에 앉아 있습니다. 오늘 아침 7시쯤 경북 고령군의 한 농장에서 몸무게 120kg에 19살로 추정되는 암사자 한 마리가 탈출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고령군과 인접한 성주군에는 재난안전 문자가 긴급 발송됐습니다. 농장 근처의 캠핑장은 비상이 걸렸고 하던 일 다 제쳐놓고 면사무소 쪽에 강당이 있어서 그쪽으로 대피하실 수 있게 이웃 주민들은 외출도 하지 못한 채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동네 사람 아무도 안 나왔어. 이거 나오도 못 했어. 댕기니 사람 해지할까 싶었어. 신고 1시간여 만에 농장 근처에서 사자를 찾았습니다. 탈출한 암사자는 농장에서 5m 정도 떨어진 나무 아래 숲풀에 앉아있다 결국 사살됐습니다. 멸종위기 2급이었지만 1km 옆이 마을이라 마취총 대신 실탄을 사용했습니다. 민가로 내려가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살. 어제 저녁 관리인이 청소를 한 뒤 출입문을 제대로 닫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 청소 때문에 가운데 문을 닫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 그런 다만 미스가. 환경부는 해당 농장의 관리 부실 여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인터넷에 익숙한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 범죄가 확산하고 있죠. 이 접속자나 서버를 확인할 수 없는 일명 다크웹을 이용해서 마약을 투약하고 판매한 이들이 붙잡혔습니다. 택배 기사 등은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현혹돼서 유통에 가담하기도 했습니다. 전종원 기자입니다. 어두운 밤, 한 남성이 건물로 들어갔다 나오더니 휴대전화를 꺼내 메모를 합니다. 또 다른 남성은 주택가를 서성이다 종이에 뭔가를 적습니다. 마약상들이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감춰놓고 어딘지를 기록하는 겁니다. 이들은 마약을 숨겨둔 위치를 메모한 뒤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으로 공유했습니다. 마약 위치 정보는 SNS 등을 통해 구매자에게만 은밀하게 전달했습니다. 경찰이 3년 전부터 수도권 일대에서 필로폰과 코카인 등 마약 8종을 유통시킨 마약상 10명을 붙잡았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식당 주인과 배달기사, 쇼핑몰 운영자 등이 포함돼 있었는데 호기심에 마약을 투약했다가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판매까지 손을 댔습니다. 일부는 유럽 등 해외에서 마약 밀수도 직접 했습니다. 판매자로부터 어떤 친밀감이 신뢰관계가 쌓이면서 마약류를 한번 판매해보지 않겠냐, 좀 쉽게 돈을 벌 수 있다. 이들로부터 마약을 구입한 사람은 302명. 경찰은 마약상 등 10명을 구속하고 마약류 1.2kg과 범죄 수익 1억 5천만 원을 압수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계속되는 가격 인상에도 소비자들이 명품을 찾는 건 이 역사를 바탕으로 한 우수한 제품력과 서비스에 대한 기대일 겁니다. 70년 된 명품 시계를 AS센터에 맡긴 한 고객이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해서 지선우 기자가 그 사정을 들어봤습니다. 할아버지가 쓰던 명품 시계를 물려받은 김모 씨. 시계가 작동하지 않아 국내 정식 AS센터에 수리를 맡겼는데 문자판에 영구 손상을 입었습니다. 문자판에 이제 개봉을 했더니 공기 중에 잉크가 날아갔더라. 당시에도 이제 이해는 안 갔지만 전문가가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김 씨는 시계 장인들에게 문의했고 AS센터의 해명과는 다른 답변을 받았습니다. 공기 중에 이제 질화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밑에 그런 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런 경우는 저는 못 봤습니다. 그런 경우는 나한테 병원을 못 가봤는데 양비 닫고는 그 이상 못해야 되겠죠 지금. AS센터에 재차 확인을 요청한 김 씨는 어떤 과정에서 훼손됐는지 모르지만 새 문자판으로 교체해주겠다는 황당한 제안을 받았고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렇게 소비자를 기만하는 일이 생길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으니까 황당했고 실망스러웠죠. 명품 AS와 관련한 불만 신고 건수는 지난 6년 동안 500건에 가까웠습니다. 핸드백 수리를 맡겼는데 줄이 바뀌거나 지퍼 하나 수리하고선 15만 원을 청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지금 AS나 사회 기여는 명품 업체들이 전혀 못 따라가는 수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명품 업체들이 한국 시장에서의 어떤 사회적인 역할도 같이 거기에 걸맞게 커질 필요가. 한국 시장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는 명품 업체들. 소비자들은 제품만큼 AS에 대한 신뢰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이 고령화 시대에 노인을 상대로 한 각종 돌봄 서비스 자격증이 한둘이 아닙니다. 놀이지도사, 인지활동지도사 등 이름만 붙이면 자격증 하나가 뚝딱 탄생할 정도인데요. 2천여 개에 달했습니다. 이를 틈타서 교재비 등의 명목으로 배를 불리는 곳도 수두룩하다고 해서 이 소비자탐사대 한지은 기자가 그 실태를 점검해봤습니다. 인천의 한 상가. 치매 예방 전문 강사 자격증 발급을 주관한다는 한 민간협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치매 대신 인지활동지도사라는 자격증을 내주겠다며 취득 비용 30만 원을 요구합니다. 총 30만 원이요. 저희가 대면은 38만 원인데. 비슷한 자격증을 발급하는 경기도 성남시 소재협회에선 27만 원만 내면 8시간 교육 후 바로 준다고 홍보합니다. 자격증 시계를 넣을 수가 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신 요구예요. 20만 원에 자격증 발급 때는 10만 원이에요. 사실상 돈만 내면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는 셈인데 국내 노인 관련 민간 자격증은 모두 2천여 개로 이 가운데 국가가 공인한 자격증은 없습니다. 2008년부터 보건복지부 등 주무부처에 등록만 하면 누구나 민간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게 돼 우후죽순 생겨난 겁니다. 신청은 가능하세요. 근데 이제 등록이 가능할지 이런 걸 이제 부처에서 판단을 하시는 거라서. 자격증 발급기관 설립에 별 규제가 없다 보니 민간 자격증 발급을 목적으로 사업체를 설립한 뒤 이름만 학회, 협회 등으로 포장한 곳이 적지 않고 실제로 찾아가 보면 주소지가 가정집인 곳도 있습니다. 학회 사무실 주소를 등록을 저희 이제 임원진 집으로 해놓은 거고요. 이렇다 보니 업계에선 유명무실한 자격증도 상당수입니다. 그거 있다고 해서 체비되거나 그러진 않죠. 국가에서 인정하는 공인 자격증이 아니잖아요. 노인 관련 자격증 등 민간 자격증 관련 피해 신고 건수는 지난 5년간 335건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우후죽순격으로 남발이 되는 이런 그 자격증 교육에 대해서는 좀 컨트롤이 필요하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수요가 많은 노인 돌봄 자격증은 국가 공인 자격증으로 전환을 검토하는 등 정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소비자 탐사대 한지은입니다. 은행 대출이 더 깐깐해지고 있습니다. 나날이 오르는 연체율을 우려해서 은행들이 심사 조건을 바꿨기 때문인데요. 신용 점수가 높은 사람들도 대출을 거절당하면서 신용 등급이 낮지 않은 이들마저 대출 절벽에 내몰리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금융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신용 점수 900점대, 연체 이력도 없는데 1,000만 원 대출이 거절됐다. 결국 1금융권 대출이 막혀 2금융권을 선택했다는 내용의 글들이 쏟아집니다. 1금융권은 개인이 내부 심사 기준에 못 미쳤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비쌀 때문에 아무나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문턱이 높아졌지만 은행이 자체적으로 신용점수를 올려서 이런 거는 없습니다. 은행은 심사 기준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신용대출을 받은 차주들의 평균 신용점수는 927.5점으로 지난 3월을 제외하고는 반년 넘게 꾸준히 올랐습니다. 고객 유치를 위해 상대적으로 문턱을 낮춰온 인터넷 은행 차주들의 평균 신용점수도 반년 새 32점이나 뛰었습니다. 최근 고공행진하는 연체율을 우려해 은행들이 건전성 관리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연체율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는 합니다만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한계 상황을 넘어가게 되는 차주들이 계속해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금융권에 고신용자가 몰리면서 중저신용자의 입지가 좁아졌다는 겁니다. 중저신용자가 대부업을 넘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경우 우리 경제 전체에 금융 악순환 구조가 확산될 거란 경고음이 커집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한때 수익형 부동산으로 인기를 끌었던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쓰는 분들 많은데요. 투기가 몰린다는 지적에 정부는 유예기간 2년을 주면서 용도를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 기간 만료가 2달 앞으로 다가와서 혼란이 커지는데 정부는 관련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정수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기도의 한 생활형 숙박시설에 사는 김재국 씨. 2년여 전 가족들과 거주할 목적으로 이곳을 택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이거 그러면 주택으로서 살 수 있는 공간이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죠. 몇 달 뒤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정부가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쓰려면 오피스텔로 용도를 바꾸거나 아니면 숙박업 등록을 하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오는 10월 14일까지 용도 변경을 하지 않으면 김 씨는 공시지가의 1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내야 합니다. 유예기간이 2달 남은 현재 생활형 숙박시설 소유자들은 여전히 혼란스럽다는 반응이지만 국토부는 연장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용도 변경이나 숙박업 등록을 하려는 사람들은 이미 했을 거라는 겁니다. 오피스텔 용도 변경은 절차가 까다로워 대상 중 1% 정도인 약 1,100가구만 바꿨습니다. 문제는 숙박업 등록 현황. 생활형 숙박시설 인허가는 지자체, 숙박업 등록은 보건복지부 담당인 만큼 국토부가 자료를 받아 종합해야 하지만 유예기간이 2달 남은 현재 파악조차 안 돼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몇 명 안 되는 직원으로 모든 건축물을 관리할 수는 없다는 터무니없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 중앙부처는 당연히 우리 일 아니라고 그 지자체가 하는 거라고 이렇게 하는 거고. 취재가 시작된 뒤에서야 국토부는 현황 파악에 곧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정수영입니다. 우리나라의 해외 이민은 120년 전 시작됐습니다. 미국 하와이로 떠났던 이민 1세대는 어렵게 번 돈을 안중근 의사 구명 비용 등 조국 독립에 보탰는데요. 뒤늦게나마 이들을 예우하기 위한 움직임이 하와이 현지에서 일고 있다고 해서 이성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하와이의 한 대나무 숲입니다. 숲을 헤치고 들어가니 방치된 공동묘지가 드러납니다. 묘비에는 한글이 적혀 있습니다. 경성의 오계라고 적혀 있고요. 그리고 박기옥씨라고 되어 있고요. 1902년 하와이로 간 이민 1세대의 묘였습니다. 이 묘비의 주인인 고 최성택 선생은 안중근 의사 구명비 등 독립운동 자금을 여러 차례 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하와이에 사는 한국인 학자들이 수집한 독립자금 납부자 명단과 비교하면서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하와이 이민 1세대 7,400여 명은 사탕수수 농장에서 중노동을 하며 월급 16달러를 받았습니다. 창원대 연구팀이 2019년부터 묘비 152억이를 발굴한 결과 47명이 월급을 쪼개 독립자금을 낸 사실을 찾아냈습니다. TV조선의 취재 과정에서 당시 일본이 1910년 한일합방 전부터 일본 여권을 발급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외교권이 박탈됐기 때문에 1907년에 일본 여권이 이게 합병되기 전이에요. 이민 1세대의 독립운동이 확인된 건 일부에 불과해 체계적인 발굴과 국가적인 예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에 대한 우리의 노력이 아닐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이런. TV조선 광복절 특집 다큐멘터리 나의 아버지 하와이 대안이는 내일 오전 11시부터 방송됩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남영진 KBS 이사장과 정미정 EBS 이사 해임안을 의결했습니다. 남 이사장은 법인카드를 함부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있고 그리고 정 이사는 종편 재승인 점수 조작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당사자와 야권은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부당한 조처라고 반발했습니다. 박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KBS 남영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재청안과 EBS 정미정 이사 해임안을 각각 의결했습니다. 남 이사장은 KBS의 방만 경영을 방치하고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한 의혹으로 권익위 조사를 받고 있고
EBS 정 이사는 언론인권센터 정책위원으로 지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앞서 KBS 윤석열 이사를 해임하고 서기석 변호사를 임명했는데 대통령이 남 이사장 해임 제청안을 수용하고 여권 인사로 바꿀 경우 KBS 이사회는 여야 구도가 6대5로 재편됩니다. 남 이사장은 법적 절차가 무시됐다고 반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마침내 법적 근거와 절차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방송사의 칼을 본격적으로 휘두르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오늘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청문도 진행했습니다. 방통위는 주식 차명 보유 의혹이 불거진 안형준 MBC 사장을 선임한 것 등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위법성을 고려할 때 이 청문회 역시 요식 절차에 불과해 참석할 가치가 없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방통위는 권 이사장에 대한 해임안도 곧 의결할 방침입니다. TV조선 박지호입니다. 하반기 한미연합훈련인 을지자유의 방패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열흘간 실시됩니다. 올해 훈련은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야외 기동훈련에 집중할 예정인데 북한 미사일 감시를 위해서 창설된 주한미군의 우주군도 처음으로 참가합니다. 보도에 구민성 기자입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집중 감시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창설된 주한미군의 우주군 부대. 주한미군은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한미연합훈련 을지자유의 방패에 우주군이 처음으로 참가한다고 밝혔습니다. I can tell you, since last UFS, one of the changes that we do have now is a space force. 미 우주군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 나오는 열을 감지하는 위성을 활용해 미사일 발사 여부를 정확하게 탐지할 수 있습니다. 이번 훈련 기간엔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도 6년 만에 열리는데 올해 을지 연습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한미는 훈련 기간 중 30여 차례의 야외 기동훈련도 실시할 계획인데 지난해 13차례보다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군수공장을 찾아 장갑차를 직접 운전하면서 철저한 전쟁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어떤 전쟁에도 대처할 수 있는 압도적인 군사력과 확고한 준비 태세를 철저히 갖춤으로써 김 위원장의 군수공장 시찰은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맞대응이란 평가와 함께 러시아에 대한 무기 수출을 의식한 행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미국 LA 등 대도시에 있는 쇼핑몰에서 떼강도가 급습하는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수십 명이 한꺼번에 들이닥쳐서 눈 깜짝할 사이에 명품을 훔쳐 달아났는데 각 매장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모자와 복면을 쓴 무리들이 쇼핑몰 집기를 마구잡이로 부숩니다. 경보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물건을 집어 달아납니다. 현지 시간 12일 오후 4시쯤 미국 LA 서부 한 쇼핑몰에 50여 명의 강도 무리가 난입했습니다. 이들은 쇼핑몰 경호원에게 야생곰 퇴치용 스프레이를 뿌렸습니다. 명품 가방과 의류 약 1억 3천억 원어치를 훔쳐 달아났는데 말 그대로 순식간이었습니다. LA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떼강도들은 이미 여러 대의 차량을 나눠 타고 현장을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지난주 캘리포니아 글렌데일에서도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대낮 번화가 명품 매장에 마찬가지로 얼굴을 가린 강도 무리가 들이닥쳐 4억 원에 달하는 물건을 훔쳤습니다. 길거리에선 이들을 제지하기 위한 몸싸움도 벌어졌지만 이내 준비된 차량을 타고 도망갑니다. 도심에서 잇따라 벌어진 유사범죄에 캐런 베스 LA 시장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수사당국의 용의자 추적과 함께 재발 방지책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한국 수영 간판 황선우 선수가 지나가던 행인을 차로 쳐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아시안게임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진천 선수촌에 복귀하던 길이었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성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힘차게 턴을 하고 터치패드를 찍습니다.
한국 수영의 간판 황선우는 자타공인 아시안게임 최대 기대주입니다. 지난달 후쿠오카 세계선수권에선 한국 신기록을 세우며 동메달을 땄습니다. 진천에서 훈련에 한창인 황선우가 접촉사고를 낸 건 어제 저녁. 주말 외박을 한 뒤 선수촌으로 복귀하던 중 길을 건너던 80대 노인과 부딪혔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사고를 낸지 몰랐다고 합니다. 행위를 피한 줄 알았는데 그래도 혹시 몰라서 바로 차를 돌려서 나왔는데 피해자분께서 이미 그 자리에 이탈하신 상황. 황선우는 이후 주차를 하다 사이드미러가 손상된 걸 확인하고 30분 뒤쯤 다시 돌아가 현장에 있던 경찰에게 진술했습니다. 피해자는 크게 다치지는 않았고 합의도 마쳤습니다. 음주는 해당 없습니다. 동승자도 없었고요. 까지고 이렇게 하면 찰나상이라 하잖아요. 현재 상황대로라면 국가대표 결격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아 항저우 아시안게임 출전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수영연맹은 선수가 운전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대처가 미흡했지만 사고 후에 도주하려던 부정행위는 일절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40일 앞으로 다가온 아시안게임,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할 때입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어린 세자 연산군을 가르친 두 스승은 사뭇 대조적이었습니다. 조지선은 음악에 꾸짖었고 허침은 부드러운 낯으로 대했습니다. 훗날 연산군은 조지서를 압송해 고문하고 저작거리에 효수했습니다. 저 스스로 높은 체하고 군왕을 능멸한 죄였죠. 허침은 그 일을 두고 성상의 하교가 지당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좌의정까지 올랐지만 퇴청하면 늘 피를 토해 분통해야 하다 숨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왕의 DNA를 물려받은 세자도 스승을 깎듯이 모시는 건 왕실의 법도였습니다. 세자로 책봉돼 치르는 성균관 입학례를 묘사한 그림입니다. 세자를 그리지 않고 노란색 동선과 자리만 표시했습니다. 세자가 명륜당 마당으로 들어와 붉은 공복을 입은 스승에게 가르침을 주시라고 3번 거듭 청합니다. 배움을 허락한 스승이 높은 단에 올랐으면 세자는 2번 절하고 무릎 꿇어 예물을 바칩니다. 명륜당에 들어가 책상도 없이 바닥에 책을 놓고 엎드려 가르침을 받습니다. 스승은 줄곧 상석인 동쪽에 자리했죠.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니 왕자처럼 대하라며 담임 선생님에게 9가지 지침을 요구했던 교육부 사무관이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어서 치료기관에 자료를 전달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료란 어느 민간연구소의 ADHD 자녀 양육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신질환의 일종인 ADHD는 경계성 지능과는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연구소는 치료기관, 병원도 아니었습니다. ADHD를 천재적 극우뇌로 부르며 약물 치료 없이 낫게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 연구소 소장도 부모가 고쳐주는 게 맞고 선생님뿐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했죠. 그렇게나 엉뚱한 요구를 그는 교육부 로고와 담당 부서가 버젓이 찍힌 공직자 통합메일로 보냈습니다. 그래놓고는 직장과 직급을 내세워 압박하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학교 교권 보호위가 내렸던 서면 사과와 재발 방지 처분도 무시해왔습니다. 지난해 전임 담임 선생님을 아동학대로 신고한 뒤엔 교감에게 아이의 교육 내용을 매일 체크해서 보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직위 해제됐던 선생님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교육부 일선 간부까지 속속들이 빗나간 자식 사랑을 소설가 김훈은 내 새끼 지상주의라고 했습니다. 상징적인 사례로 조국 부부를 짤막하게 언급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조국의 지지자들이 그에게 가전 악담과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책이라도 불태울 기세입니다. 주말마다 선생님들이 광화문 땡볕에 나와 흘리는 눈물이 그들에겐 한 톨 먼지만큼이나 하찮아 보이는 모양입니다. 8월 14일 앵커의 시선은 빗나간 왕의 DNA였습니다.
광복절을 하루 앞둔 오늘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며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됐습니다.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내일도 한낮에는 서울이 33도로 오늘처럼 무덥겠는데요. 동풍의 영향을 받아 비가 내리는 영동 지역은 선선함이 감돌겠습니다. 비는 모레 낮까지 이어지겠고 내일 전남 동부와 제주로는 소나기가 지날 텐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과 소나기의 양은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강원 산지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 영남 동해안에는 강풍이 불어들겠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곳곳으로는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낮에는 영동을 제외하고 32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영남 지역은 자외선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내일은 동해안뿐 아니라 경남 해안에도 너울이 유입되겠습니다. 동해상에서는 물결이 최대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8월 14일 월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